일본은 조용히 빠져주길 바랍니다. 미국 국방대학 수석 연구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순간 도쿄 야스다 강당 3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100년 동맹국에게 퇴장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에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기술 협력, 해군 연합훈련, AI 방산 시스템 공동 개발까지 일본 방위성이 보낸 협력 요청서만 15건이었죠. 그런데 일본 총리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바로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대답을 멈췄고 미국은 일본을 향해 경고를 보냈죠. 도쿄 포럼 이 시간 동안 밝혀진 건 일본이 스스로 생존의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다 오늘을 잃어버린 나라. 지금 일본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지금의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미국 국방대학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연구하는 수석 연구관이죠. 워싱턴 DC에서 보내는 늦가을 아침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은 평온하게 흐르고 있지만 제 모니터 화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 해군의 최신 동향 보고서, 대만 해협 위기 분석 자료, 일본 방위정책 변화 그래프들이 복잡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한국 외교부 한도연 국장님이 보낸 메일이 놓여 있었고요. 백악관 NSC의 브라이언 홀트 자문관 메모도 함께였죠. 숫자는 항상 냉정한데 사람들의 결정은 늘 감정에 끌려가는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여 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 국제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데이터를 쌓아도 결정적 순간엔 자존심이나 감정이 개입하곤 하죠. 그날 아침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그 감정과 현실이 충돌하는 한복판에 서게 될 거라는 걸요. 모니터 한쪽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도쿄 정책포럼 사무국이었어요. 대만 해협과 일본의 선택 긴급 국제 토론회 초청.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긴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을 때거든요. 메일을 열어보니 토론 패널 명단이 나와 있었어요. 일본 측 대표는 마에다 카스토 교수였습니다. 마에다 교수라. 그는 일본 안보전략계의 대표적인 강경파죠.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대만 문제에 일본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사람이에요. 이 토론이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창밖의 평온한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책상 앞 분석가일 뿐이지만 곧 그 평온함을 벗어나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브라이언 홀트 자문관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에밀리, 일본 상황 알고 있지? 네, 대만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100년 전의 강대국 이미지에 갇혀 있어. 그런데 국제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 굴러가잖아. 누군가는 그 얘기를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해줘야 해. 그의 말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다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과거의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생존일까요? 도쿄 포럼 초청받으신 거죠?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네, 메일 받았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일본을 위해서라도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이 한 줄이 훗날 도쿄에서 그리고 일본 국민들 앞에서 제가 던질 핵심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걸 그땐 몰랐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국장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국장님, 도쿄 포럼 참석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 동향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교수님, 필요한 자료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말해줘야 해요. 그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도쿄행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던질 그 한마디가 과거에 갇힌 나라를 깨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도쿄 포럼 초청 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주제는 대만 해협과 일본의 선택이었어요.
토론 형식이고 일본 측 패널은 마에다 카즈토 교수, 그리고 제가 미국 측 패널로 초청받은 거였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도현 국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최근 3개월간 일본의 발언과 행보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일본 총리는 대만 문제를 일본 유사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어요. 방위백서에도 대만 해협 안정이 일본 안보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독도 관련 망언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외무성 대변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했고 심지어 교과서에도 이 내용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맞서야 하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자극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명백한 실수였거든요. 한도현 국장님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전선 관리입니다. 중국과 싸우면서 굳이 한국까지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굳이 독도를 꺼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내부 정치용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어요. 한 국장님은 화면 너머로 자료를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일본이 최근 한국에 요청했던 협력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해군 연합훈련 참여 요청, 조선기술협력 문의, AI 기반 방산 시스템 공동 개발 제안까지. 일본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다리를 끊고 있군요. 맞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 갈등축이 보였습니다. 일본 내부의 자존심 정치, 중국의 경제 외교 압박, 그리고 한국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산업 군사적 위상이었죠. 이 토론이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며칠 후면 저는 도쿄 한복판에 서 있게 될 겁니다.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최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총리, 대만 독도 문제 동시 언급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 기사를 열어봤어요. 일본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대만 해협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전혀 맥락도 없이 독도 문제를 끼워 넣은 겁니다. 일본은 대만과 다케시마 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자 자존심입니다. 화면 속 총리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본 언론은 이를 강한 일본의 귀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과 맞붙으면서 굳이 한국까지 건드린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현 국장님이었어요. 교수님, 뉴스 보셨죠? 네, 방금 봤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교수님, 도쿄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일본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에요. 통화를 끊고 브라이언 자문관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일본이 미쳐가고 있어. 우리도 골치 아프다. 에밀리, 현실을 말해줘. 저는 비행기 창가 좌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 도쿄행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스스로 만든 전략적 실수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서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다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이 문장을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해야 한다고요.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쿄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저는 내일 제가 서게 될 무대를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어요. 침대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일본 안에서 일본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해도 될까? 미국인인 제가 일본의 안보 전략을 비판하면 내정 간섭으로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침묵하면 일본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냉정하게 말해줘야 하지 않나? 휴대폰에 한도현 국장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일본이 독도라는 불필요한 전선을 연 순간 일본 안보 전략은 스스로 구멍을 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일본을 위해서라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건 한국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브라이언 자문관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도 일본의 최근 행보를 우려하고 있어. 솔직한 조언이 필요해. 저는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3개월간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었어요.
중국은 일본 수산물에 제규제를 걸었고 일본 영화 개봉을 취소했습니다. 항공편도 줄었고 관광객도 감소했어요. 유엔에서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자격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죠. 이 모든 게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야.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상황에서도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협력이 절실한데 스스로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토론장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일본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라도 들어야만 하는 말이라면 해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일본의 미래를 가르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대 야스다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거리는 활기찼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관광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 좌석이 거의 다 찼고 뒤쪽에는 카메라와 생중계 장비들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수행 직원이 저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한 게 아니라 곧 벌어질 일에 대한 각오 때문이었죠. 카터 박사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소개를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대학 동아시아 전략 수석 연구관 에밀리 카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고 포럼 로고 아래에는 강한 일본, 다시 세계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청중석의 표정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워싱턴의 조용한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일본 여론의 한복판이었고 저는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였죠. 마에다 카스토 교수가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자신의 홈그라운드라는 걸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사회자가 토론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만 해협 위기와 일본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넘어선 문턱이 무엇인지를요. 일상 세계인 워싱턴을 떠나 특수 세계인. 일본의 자존심과 현실이 충돌하는 이 무대로 완전히 들어선 거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브라이언 자문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지금 미국은 한국과의 제조첨단 산업 협력에 올인하고 있어. 일본이 괜히 분쟁을 만들면 워싱턴도 골치 아파진다. 일본이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기류야. 백악관의 실제 분위기를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공식 입장과는 다른 내부의 진짜 목소리였죠. 한도현 국장님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곧 토론 시작됩니다. 교수님, 우리는 일본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일본이 필사적으로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관계는 지키고 싶어요. 그걸 일본이 스스로 부수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현실을 보고 손을 내민다면 우린 기꺼이 협력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통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 토론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미일, 한일 갈등이 아니었어요.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의 축이었죠. 미국이 바라보는 신뢰와 속도, 그리고 결단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어요.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의 능력으로 파트너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100년 전 강대국의 지위를 믿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에게 그 변화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에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족쇄를 벗어야 할 때입니다.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 유사시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에다 교수는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다음은 일본입니다. 우리는 방어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어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을 명확히 하는 순간 책임과 비용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마에다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만 개입을 선언하는 순간 일본 경제 전체가 위험지대 국가로 분류됩니다. 금융시장에서 일본 자산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국채 금리는 오르고 투자는 빠져나갑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중국의 대일 조치들을 보세요. 수산물 재규제, 영화 개봉 취소, 항공편 감축, 관광객 감소. 이게 전부 일본이 목소리를 높인 대가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마에다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중국의 보복일 뿐입니다. 일본은 100년 전부터 강대국이었어요. 우리에겐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국제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영향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폴란드에만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성사됐죠. 조선 분야는 어떤가요? LNG선과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는 물론이고 HBM 같은 첨단 제품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되었어요. 마에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숫자입니다. 과거가 아니라요. 토론이 무르익을 무렵 저는 조용히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꺼내셨죠. 독도 말입니다. 순간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자동 반사처럼 외쳤어요. 그 섬은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지난 1년간 한국에 요청한 협력건들을 아시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해군 연합훈련 참여 요청이 3차례 있었습니다. 조선기술 협력 문의도 있었고요. AI 기반 방산 시스템 공동 개발 제안도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검토했어요. 해상자위대는 한국 조선소의 고속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보였죠. 이게 다 비공개 채널을 통해 이뤄진 일들입니다. 마에다 교수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독도 망언 한마디로 이 모든 협력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필요로 하던 협력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강당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일본은 지금 중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까지 적으로 만드나요? 전략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이 순간 토론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과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략의 치명적 모순을 폭로하는 능동적 주도자가 된 거였어요. 마에다 교수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때리는 건 일본이 두려운 상대라서입니다. 한국은 아직 중국과 군사적으로 맞붙어 본 적도 없잖아요. 일본 청중 일부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분위기를 되살리려는 시도였죠. 일본은 여전히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해도 안보 경험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수 없어요. 마에다 교수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의 사드 보복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2017년 중국은 한국에 전방위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관광객 차단, 한류 금지, 롯데 영업 정지까지.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은 구조를 갈아엎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어요. 결과적으로 더 강해졌죠. 지금 중국이 일본에 쓰는 카드들, 전부 한국에게 이미 써봤던 재탕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카드에 아무 준비도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 구조는 여전히 중국 의존적이고 대안도 없어요. 마에다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존심과 생존은 다릅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생존을 잃으면 그건 자존심도 아니에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모순에 갇힌 일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토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국은 절대 일본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청중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일본이 믿고 있는 마지막 보호막이었죠. 100년 넘게 이어진 동맹,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지금 꺼낼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아시나요? 무슨 발언 말입니까? 대통령은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주일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에다 교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건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백악관 내부의 실제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지금 만드는 불필요한 분쟁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고 중국과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에요.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일본이 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빠져주길 바랍니다. 이게 워싱턴의 속내입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강당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마에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이 100년간 믿어왔던 미일 동맹의 특별함,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제일 파트너라는 자기 확신이 산산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청중들도 웅성거리다 결국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일본에게는 국가적 굴욕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던 진실이었죠.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휴식 시간을 선언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일본을 도운 걸까, 상처만 남긴 걸까? 대기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어요. 평온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일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현 국장님이었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누군가는 이 말을 해줘야 했습니다. 일본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길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뿐이니까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이어서 브라이언 자문관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좋은 일 했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 적었던 문장이 거기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다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일본을 깎아내린 게 아니야. 오늘을 살리라고 말한 거야. 맞아요. 저는 일본을 비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였어요. 아무리 듣기 힘든 말이라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말이라면 해야 하는 거였죠. 손이 떨리던 게 점점 멈췄습니다. 제 안에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이 말이 언젠가 일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강당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분노보다는 혼란과 고민이 보였습니다. 마에다 교수도 이전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회자가 마지막 발언 순서를 알렸습니다. 카터 박사님,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남긴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메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야스다 강당에 앉아있는 300명의 청중, 그리고 카메라 너머에 있을 수많은 일본 시청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본이 정말 강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그때 일본은 무엇을 했나요? 서양의 기술을 배웠고 외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전후 고도성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배웠고 세계 시장에서 배웠어요. 과거를 지키려 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려고 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건 100년 전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보는 용기입니다.
마에다 교수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중국과 대치해야 하는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적이 아니라 더 많은 동료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은 1막에서 제가 처음 정의했던 테마를 완전히 체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각성과 함께 세상에 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게 세 번째 길을 열어주는 신호탄이기도 했죠. 과거의 가치지도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는 현실적 연대와 배움의 길 말이에요. 토론이 끝났습니다. 청중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어떤 이들은 분노한 얼굴이었고 어떤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마에다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카터 박사, 오늘 듣기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도 이해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는 일본을 비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살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며칠 뒤 일본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국가적 모욕이라며 분노했고 진보 언론은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며 보도했어요.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한미일 협력 재검토라는 제안이 나왔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국방대학 강의실에 섰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도쿄 포럼 사례를 강의했어요.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일본 과거 이미지 vs 현재 영향력. 핵심 질문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체면인가 생존인가.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필기를 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정말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제시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결정할 일이죠. 한도연 국장님은 서울에서 새로운 한미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언젠가 일본이 정말 현실을 보고 싶어질 때 오늘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에밀리 카터 교수였다는 걸 기억하겠죠. 제가 남긴 메시지는 화려한 승리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3가지 지혜였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냉정한 경고,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전략적 조언,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기준으로 움직이라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다시 워싱턴 D.C. 국방대학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동아시아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도의 중심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독도와 동해,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을 잇는 해상 라인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죠. 화면 한쪽에 일본 언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도쿄 포럼 이후 일본 안보 전략 재검토 논의 확산, 한국 미국과의 현실적 연대 필요성 제기. 또 다른 기사도 보였어요. 일본 젊은 세대, 과거 영광보다 현재 생존 목소리 높여. 저는 창밖을 잠시 내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는 않았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오프닝에서의 저는 고독한 분석가였습니다. 조용한 연구실에서 데이터만 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한 차례 싸움과 각성을 통과한 사람의 눈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진실을 말하고 그 결과를 목격한 사람의 시선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이언 자문관이었어요. 에밀리, 일본 정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연락이 왔어.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고. 정말요? 아직 공식은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된 거지. 내 말이 효과가 있었어.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동아시아 지도 위에 새로운 협력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독도 망원 이후 일본 생존이 한국에 달렸다는 문장, 그것은 단순한 자극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진짜로 살고 싶다면 한국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제 조금씩, 천천히 일본 사회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국제정치 분석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해외 감동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